안녕하십니까, 황양숙입니다, 여러분. 네, 이번 시간에는요, ERP 정보관리사 물류관리 1급 기출문제 이론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도 3월에 진행됐던 기출문제이고요. 시행일자는 5월 28일에 시행됐던 부분입니다. 기출문제 다운로드는 교재에 수록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실 거니까, 또는 수록되어 있다라고 하시면 교재 보시면 되시고, 수록되어 있지 않다라고 하시면 반드시 KPC 자격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기출문제 다운로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출문제 다운로드 하실 때 항상 말씀드리는 거 한 가지 더 있었죠. 저희가 문제만 다운로드 받지 마시고 DB도 같이 다운로드를 좀 받으셔라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저희 1번 문제부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는 항상 공통 과목으로 들어오는 경영혁신과 ERP 관련된 문제이시죠. 자, 첫 번째 문제 보시면 문구가 좀 짧네요, 여러분. 자, ERP 시스템 구축 절차의 설계 단계와 가장 관련이 적은 것은, 설계 단계는 구축 절차를 놓고 봤을 때 두 번째 단계죠. 왜냐하면 처음 하는 부분은 분석 단계, 그리고 두 번째가 설계, 그리고 그 다음에 나와지는 부분이 우리 구축, 그리고 구현 단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럼 두 번째 단계인 설계 단계는,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회사가 어떤 업무를 진행하고 있고 어떤 업을 하고 있으며 현재 어떤 부분들까지 활용을 하는지, 또는 어떤 프로그램을 썼었는지 이런 내용들 다 파악할 거예요. 그래서 기업의 조직도까지 더 파악을 하실 거고, 그럼 그 부분들 다 파악하는 게 분석 단계예요. 그럼 현재 진행되고 있는 부분에 대한 거 파악을 하셔서, 그리고 그거 가지고 패키지형 ERP를 도입했을 때 지금 바로 도입이 되는지, 아니면 커스터마이징은 얼마나 할 건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내용들을 정리를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한 부분들이 들어오는 게 설계 단계입니다. 그래서 설계 단계에서 가장 많이 나왔던 게 커스터마이즈, 그리고 패키지 프로그램을 설치한다. 이런 식의 내용들이 꽤 많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분석에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부분이랑 ERP랑 비교해서 무슨 부분이요? 얼마만큼의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야 커스터마이징을 어디까지 할 건지, 커스터마이징을 많이 하는 게 좋은 건 아니에요. 그런데 필요하다라면 또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수정이 필요하다, 추가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까지 하는 건데요. 그럼 갭 분석이 들어와야 되겠죠? 그리고 인터페이스 문제 논의도 해야 될 거고요. 그리고 투비 프로세스 도출에 대한 부분도 이제 등장이 되실 거고, 그런데 지금 현재 업무를 진행하는 부분에 있어서 현재 진행하고 있는 업무를 파악을 하셔야 되잖아요. 그 파악하는 부분은 그 업무를 실제로 잘 하고 있는 유능한 종업원들을 발음이 조금 셌어요, 여러분.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 유능한 종업원들로 TF팀을 좀 꾸려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이런 부분들 필요합니다. 이런 부분을 하려고 하니 이 부분이 지원이 되나요? 이런 거 물어보셔야 되니까요. 그래서 TFT 구성이란 부분도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설계 단계가 아니라 우리 분석 단계에서 진행해야 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답은 1번으로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번, 3번, 4번은 설계 단계이고 1번은 분석 단계에 해당이 된다. 이 문제도 계속 나오는 문제 중에 하나이시기 때문에 절대로 틀리지 않게끔 준비를 좀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ERP 도입의 예상 효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라고 묻고 있습니다. 자, 사이클 타임이 감소하죠. ERP를 도입하면 기본적으로 시간이 좀 들어가는 부분들은 대체적으로 감소하거나 단축된다라고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이클 타임도 감소하고 결산하는 데 소비되는 시간도 단축을 할 수 있는 좋은 점들이 들어오게 되죠. 자, 고객 서비스도 개선이 됩니다.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통합 업무 시스템을 쓰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기존에는 한 부서에 또는 한 부문의 내용만 봤었다라면 여긴 전사적 자원으로 모든 부분들을 같이 묶어서 보다 보니까 무슨 부분? 고객에 대한 만족도도 사실 좋아져요. 그래서 ERP의 최종 목표를 들어가면 고객 만족에 대한 부분의 극대화랑 그리고 회사 이익에 대한 창출 부분들이 들어오잖아요. 그게 고객 서비스 개선이 되기 때문에 가능한 얘기겠죠. 자, 최신 정보 기술 도입해야 되겠죠. 그리고 우리가 ERP를 도입했다라고 하시면 업그레이드를 통해서 우리 실질적으로 계속 도입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독립적 단위 업무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이러면 우리 ERP는 전사적 자원 관리 또는 제가 통합 업무 이렇게 얘기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4번은 아니죠. 우리 독립적 또는 개별적으로 가겠다는 건 각각 움직이겠다는 거죠. 그래서 ERP는 MIS하고 다른 점이 단위 업무 시스템이 아니라
통합 업무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또는 프로세스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라는 게 또 하나의 특징이었습니다. 그래서 4번이 잘못됐고요. 4번은 통합 업무 시스템 구축으로 변경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자, 클라우드 컴퓨팅 유형 중에서 우리 PAS에 해당되는 파스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라고 묻습니다. 자, 우리 파스라고 하는 프로그램의 특징이 뭐냐면요. 우리가 실제 프로그램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들한테 그 프로그램과 관련된 부분의 제공을 어디까지 할 거냐에 따라서 우리 파스도 있고 다스도 있고 아스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었을 거예요. 그럼 이 파스 같은 경우는 우리 사용자가 소프트웨어를 개발할 수 있는 토대를 제공해 주는 부분이세요. 그래서 그 토대를 제공해 주기 때문에 우리가 웹 프로그램을 제공하거나 또는 제작 툴을 제공한다거나 또는 개발 도구를 지원하는 또는 제공하는 부분에 해당되는 부분이 파스입니다. 그러면 그와 관련해서 적절하지 않은 것을 찾아달라고 하네요. 자, 인프라에 기본 투자 없이 응용 소프트웨어 테스트가 가능하다. 여러분 지금 하단 쪽에 써드린 것처럼 웹 프로그램을 지원하거나 제작 툴을 지원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저희가 프로그램 개발과 관련된 부분에 우리 기본적인 투자 비용은 안 들어가도 되는 거죠. 그렇죠? 우리 빌려 쓰는 부분들만 제공하시면 되는 거니까. 자, 그리고 우리 두 번째, 사용자가 직접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에 필요한 플랫폼 환경을 구축한다. 자, 웹 프로그램이나 제작 툴 개발 도구를 지원한다고 했는데 지금 이걸 구축하나요? 안 하죠, 여러분. 이렇게 되면 우리는 지금 만들어져 있는 클라우드 컴퓨팅을 쓰는 게 아니라 내가 아예 개발자 입장으로 만들겠다는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2번은 실질적으로 들어오면 안 되는 거죠. 이거는 말 그대로 진짜 우리 ERP 프로그램을 무엇하겠다? 구축하겠다. 우리 사용하고자 하는 프로그램을 무엇하겠다? 개발하겠다. 우리 왜 자체 개발했어요? 이런 얘기 하시잖아요. 그런 식의 관점이 돼버리죠. 그래서 설명에 대한 부분을 물어봤을 때 적절하지 않은 건 2번입니다. 자,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환경을 세팅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 그렇죠. 제작 툴을 지금 우리가 빌려서 쓸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한 얘기입니다. 자,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의 인프라, 유지, 보수 및 관리 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 우리가 개발하지 않을 거니까요. 대체적으로 자체 개발을 하시게 되면 개발팀을 또 꾸리셔야 돼요. 그러면 그와 관련된 비용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자체 개발했던 회사들이 가장 애로사항 얘기할 때 들어보면 직원이 그만뒀더니 뭔가 업그레이드가 잘 안 되고 있다. 프로그램 소스를 모르겠다고 한다. 막 이런 얘기 많이 하시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부분들을 사용하시게 되면 그런 문제들은 조금 없어질 수 있죠. 네. 그래서 답은 2번이라고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그 다음 문제 들어가 볼게요. 자, ERP 시스템 투자 비용에 관한 개념 중에 시스템의 전체 라이프 사이클을 통해 발생하는 전체 비용을 계량화한 비용에 해당하는 것은 이 문제는 항상 요 부분만 들어오는 것 같아요. ERP 시스템과 관련된 투자 비용에 대한 내용은 상당히 많아요. 여러 가지 뭐 초기 단계도 있고 우리 실질적으로 이제 구축하는 과정 중에 들어오는 부분 이렇게 해서 여러 개의 단계로 나눠서 또 들어가는데 문제가 요 포커스만 계속 나오는 것 같습니다. 전체 라이프 사이클을 통해 발생할 수 있는 전체 비용을 계량화했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건 뭘까요? 비용이 발생이 됐는데 그 비용 전체를 뭐라고 하느냐라는 얘기거든요. 답은 고정답입니다. 총 소요 비용으로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전반적으로 발생되는 모든 비용을 계량한 걸 총 소요 비용이라고 합니다. 자, 그 총 소요 비용에 우리 유지보수 관계에 의해서 나와지는 비용, 그리고 초기 단계에 들어가는 시스템 구축 비용, 그리고 소프트웨어 라이센스 비용 이런 부분들이 전반적으로 발생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전부 다 묶어서 총 소요 비용이라고 합니다. 답은 3번입니다. 다섯 번째 문제, ERP와 기존의 정보 시스템인 MIS 특성 간의 차이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MIS에서 ERP 전자적 자원관리 시스템으로 넘어온 거잖아요. 자, 두 개 비교 대치하는 부분의 내용입니다. 자, 기존 정보 시스템 업무 범위는 단위 업무이고요. 그리고 ERP는 통합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맞죠, 여러분?
그래서 저희 교재에 요거 도표도 하나 붙여드렸을 거예요. 두 개 비교하는 부분. 자, 두 번째, 기존 정보 시스템의 전산화 형태는 중앙 집중식입니다. 근데 ERP는 분산 처리 구조이다. 자, 이 부분이 오해하지 마셔야 될 게 우리가 각각의 부서별로 관련된 건 거기서 정리한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정리해서 이렇게 데이터가 통합이 돼서 보관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필요하면 이렇게 하나씩 꺼내서 쓰는 것처럼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세금 계산서를 발급합니다 라고 하게 되면 저희가 매출이 일어났다라고 하면 세금 계산서 발급을 회계팀에서 하는 경우도 꽤 많았었어요. 근데 ERP 쓰는 회사에 가시면 회계팀에서는 세금 계산서 발급도 그와 관련된 매출에 대한 회계 처리도 안 해요. 그러니까 대부분들이 작은 회사에 다녔었던 분들이 ERP 쓰는 회사에 입사를 하시게 되면 회계 처리 이거 누가 해요? 이렇게 물어보세요. 누가 하시긴요? 영업부가 사실 매출을 일으켰죠? 그러면 매출이 발생된 부서에서 사실 세금 계산서 발급하고 대금과 관련된 회계 처리도 그 부서가 가장 정확하죠. 다만 회계적인 지식이 조금 부족할 수 있으니 시스템에서 기본적으로 회계 처리를 어떻게 할 건지 결정해 놓고 세팅해서 쓴다 이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분산 처리 구조인 게 맞습니다. 각각의 부서별로 업무 처리가 진행이 돼서 같이 통합해서 쓴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자, 세 번째, 기존 정보 시스템은 지금 기존의 정보 시스템 MIS의 업무 처리 방식은 수평적이고, 아니죠, 여러분? 우리 MIS는 수평이 아니라 수직적입니다. 그래서 수직적이고요. ERP 업무 처리 방식은 수평적이다. 이렇게 갖고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수직적, 여기는 수평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ERP는 이 수평적인 부분 때문에 프로세스적인 흐름으로 흘러가서 업무를 진행한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죠. 자, 그래서 다섯 번째 문제 세 번째 부분이 잘못됐네요. 그래서 답은 3번. 자, 네 번째, 기존 정보 시스템의 데이터베이스 형태는 파일 시스템이었더라면 ERP는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이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요것도 처음 나오는 문제는 아니고요. 문제 형태를 어떻게 낼 거냐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지는 문제이죠. 그 다음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6번 문제부터는 영업관리 문제입니다. 자, 보기에서 설명하는 수요 예측 기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수요 예측 기법은 크게 나누면 정량적, 정성적인 게 있고요. 다시 그 안에 들어가면 다시 그들의 특징들을 가지고 있죠. 자, 보기 내용 봤더니요. 여러 사람의 의견이 어느 한 사람의 의견보다는 더 나은 예측치를 가져온다는 가정하에 근거한다. 그러니까 한 사람의 의견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라고 했으니까 여러분 무슨 부분? 패널이 등장하거나 또는 전문가들이 등장하거나 뭐 이런 식의 내용들이 들어와야 될 것 같네요. 그리고 의견자가 나왔어요. 저 의견자가 나왔다라는 거로 봐서는 정량적 기법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정성적 기법일 것 같네요. 자, 다양한 계층의 조직 구성원과 소비자 등을 대상으로 토론 참가자를 구성하여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함으로써 우리 예측치를 구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지금 보시면 여기 대상이라는 부분 앞에 보시면 다양한 계층의 조직 구성원과 소비자 등을 대상으로 우리 토론 참가자를 구성해서 의견을 제시해서 예측을 해보자 이런 얘기네요. 누가 보더라도 뭐로 가야 될까요? 패널 동의법으로 가셔야 되는 부분이죠. 패널 동의가요. 소위에서 여러분들이 뭐 방송을 한 번이라도 보신 적이 있다라면 TV라든지 이런 방송을 한 번이라도 보신 적이 있다라면 사회자가 중간에 있고 여러분 각계 계층의 패널들이 옆에 쭉 둘러서 서로 의견들을 얘기 많이 하지 않나요? 근데 그게 패널 동의법이에요. 쉽게 생각하시면. 시장조사는 뭐로 생각하시면 될까요? 말 그대로 시장에 가서 조사하는 부분. 대체적으로 이제 판매 직원들이 있을 건데 그 판매 직원들이 소속으로 움직이고 있는 시장들이 있을 겁니다. 그 시장에 가서 실제 어떤 식의 반응들이 나오는지를 보는 부분인 거죠. 그래서 시장조사법이고요. 중역의 의견법이라고 하는 건 회사의 중역이라고 하는 우리 임원들 있으시죠? 네, 그분들의 의견을 보겠다는 얘기예요. 자, 수명주기 유추법은요. 우리가 실제 제품이 시장에 출시하게 되면 뭐가 있더라. 우리 초창기에는 도입기에는 실질적으로 많은 매출이 일어나진 않습니다. 근데 어느 시점까지는 실질적으로 자리를 잡았다라면 매출이 꾸준하게 고점을 찍죠.
그리고 우리가 하향에 대한 쇠퇴기가 나오지 않는다라면 이 부분은 계속 비슷한 상태로 유지가 될 겁니다. 근데 언젠가는 또 쇠퇴기가 나올 수 있죠, 여러분. 그래서 이제 그 부분. 그러면 결론적으로 우리가 출시하고자 하는 제품과 아주 유사한 제품의 수명주기를 가지고 이렇게 될 것이다라는 예상을 해보는 거죠. 그게 수명주기 유지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번부터 4번까지 나와져 있는 건 모두 다 정성적 기법에 속하는 부분이고요. 보기에 나와져 있는 건 패널 동의법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시장조사 중역 의견, 수명주기 유추법, 이제 그렇게 보여드리는데, 자, 시장조사법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시장의 상황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서 소비자 패널, 설문지, 서베이 등을 사용해서 하는 방법, 그리고 중역 의견법은 경영자 또는 중역이 모여서 의견을 제시하고 예측치를 우리 구하는 방법. 자, 수명주기 유추법은 과거의 자료가 없는 품목의 수요를 예측할 때 유사 품목의 제품 수명주기상의 수요 변화에 관한 과거 자료를 이용해서 수요 변화를 유추하여 무엇하는 거, 우리 수요를 예측하는 방법. 제가 조금 전에 이 텍스트 안 보여드리고 얘기했던 부분 그대로 나오죠,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들이 물류 쪽에는 이게 내용이 조금 약한 것 같아요 라고 하시면 여러분들 교재를 구입하셨을 때 물류와 생산이 같이 붙어있는 교재잖아요. 네, 생산 쪽에서는 이런 세세한 문제를 더 많이 내려고 해요. 실제 문제를 풀어보면 정의적인 부분을. 그래서 생산 쪽을 같이 병행해서 보셔도 괜찮습니다. 7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자, 주식회사 KPC 산업은 시장 점유율을 이용하여 목표 매출액을 결정하고자 한다. 자, 보기에 주어져 있는 정보를 이용해서 내년도 목표 매출액을 산출하면 얼마인가 라고 묻습니다. 자, 올해 주식회사 KPC 산업의 매출액은 500억 원이고요. 자, 그리고 전년 대비 또는 작년 대비 주식회사 KPC 산업의 시장 점유율의 증가율은 10%래요. 자, 지금 KPC 산업의 시장 점유율 증가율은 시장 확대율로 봐주시면 되는 거고요. 자, 그리고 작년 당해업계 총 매출액은 1,000억 원이고요. 작년 대비 당해업계 총 매출액의 증가율은 우리 20%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당해업계, 나와 동일한 업종의 총 매출액 증가율은 시장의 신장률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시장 신자율은 20%. 자, 이랬을 때 주식회사 KPC 산업의 내년도 목표 매출액은 얼마로 예상이 되느냐? 이거 물어보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이 부분은 지금 KPC 산업의 매출액 곱하기 1 플러스 시장 확대율 곱하기 1 플러스 시장 신장률의 값이 내년도 목표 매출액이 되죠. 자, 이 문제가 계속 나오기 때문에 절대로 틀려서는 안 되겠죠, 여러분. 그래서 목표 매출액은 금년도 자사 매출액 곱하기 1 플러스 시장 확대율 그리고 곱하기 1 플러스 시장 신장률입니다. 그리고 문제가 다른 함정은 안 파더라고요. 그러다가 이제 다른 걸 바꿔낼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매번 제가 이 문제를 풀어드릴 때마다 보여드리는 것 중에 뭐가 시장 확대율을 의미하는지 뭐가 시장 신장률을 의미하는지 그래서 우리 회사의 자사의 시장 점유율에 대한 증가는 시장 확대라고 얘기하고요. 그리고 우리 같은 업종의 매출액의 증가율은 시장 신장률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써드린 거죠. 그러면 요거 대입해서 계산해 보시면 자, 금년도 자사 매출액은 500억 원 곱하기 우리 10% 시장 점유율이 증가했으니까 우리는 1 플러스 0.1 시장 확대율 그러면 1.1을 곱해주시면 되는 거고요. 그럼 550억 원이 되겠네요. 자, 거기에 우리 무엇 하셔라? 우리 시장 신장률은 20%니까 우리 1.2를 곱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550억 곱하기 1.2 하시면 얼마가 나오더라? 660억 원이 나와집니다. 그래서 답은 몇 번이시다? 1번. 자, 이 문제 틀릴 이유 있을까요? 없어요, 여러분. 틀리지 않도록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좀 특이하긴 합니다. 이 부분의 문제가 꾸준히 계속 나온다는 거죠. 유난히 많이 나온다는 느낌이 좀 들기는 합니다. 언제 또 방향을 딴 거로 틀을지 모르겠지만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자, 8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자, 수요의 가격 탄력성에 대한 설명이고요.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자,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라고 하는 부분은 일반적으로 지금 가격 변화에 따라서 수요가 어떻게 바뀌는지에 대한 부분을 우리 가격 탄력성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러면 1번 보시면, 자, 일반적으로 생필품의 가격 탄력성은 사치품보다 작다. 맞죠, 여러분? 그래서 사치품 또는 고가품에 대한 부분은 가격 탄력성이 크다가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 매일매일 먹고 살기 위해서 써야 되는 부분들은 사실상 작다가 맞습니다. 자, 두 번째, 가격 탄력성은 가격 변화율을 수요 변화율로 나눈 값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자, 지금 여러분 보시면 가격 탄력성은 가격 변화율을 수요 변화율로 나눴다고 했는데 뒤집혀야 되죠, 여러분. 그래서 수요 변화율을 가격 변화율로 나눈 값이고요. 그리고 이 탄력성을 계산할 때는 절대값으로 보는 건 아시죠? 절대값으로 봅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 잘못됐네요. 이 부분에 글씨가 무엇되어야 한다? 바뀌어야 합니다. 뒤바뀌어야 한다. 이렇게 알아두시고요. 자, 세 번째, 가격 탄력성이 1보다 큰 상품의 수요는 탄력적이라고 합니다. 자, 어떤 상품의 가격이 상승할 경우에 대체재의 수요는 상승한다. 그렇죠. 대체재가 있는 부분들은 A라는 물품의 가격이 올라가면 대체재가 있으면 그쪽으로 쏠릴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수요는 당연히 상승할 수밖에 없겠죠. 자, 9번째 문제입니다. 주식회사 KPC 상사는 연간 총 여신한도액을 설정하기 위하여 회사의 자금 조달 기간 정보를 이용하고자 한다. 자, 보기에 주어진 정보를 토대로 매출 채권 회수 기간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라고 묻습니다. 자, 재고에 대한 회전 기간은 40일이고요. 매입 채무 지급 기간은 90일입니다. 자금 조달 기간을 아예 주어져 있네요, 여러분. 그래서 120일이었다 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랬을 때 우리 계산이 어떻게 나오느냐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 기억하실 건, 자금 조달 기간 120일은 도대체 어떻게 계산이 되느냐라는 것부터 가셔야 되겠죠. 자, 자금 조달 기간은 매출 채권 회수 기간. 자, 여기서 물어본 질문사항은 매출 채권의 회수 기간은 이렇게 물어봤거든요. 근데 문제는 매출 채권 회수 기간이 계산이 되면 자금 조달 기간 120일에 영향을 줘요. 그래서 우리한테 자금 조달 기간을 주었으니 역으로 매출 채권 회수 기간을 계산해 달라는 얘기네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가지고 가셔야 되는 부분이 무슨 부분? 자금 조달 기간의 계산의 공식은 어떻게 되느냐라는 걸 꼭 기억해 주셔야 되겠죠. 근데 이게 우리한테는 중요한 부분이죠. 그럼 이 부분은 매출 채권 회수 기간이란 부분에서 누군가를 더하고 누군가를 뺄 거예요. 그래서 매출 채권 회수 기간이라는 부분이 있을 거고요. 자, 이 부분에서 우리 매입과 관련돼서 갚아야 되는 빚, 그걸 우리가 매입 채무 기간이라고 합니다. 매입 채무 지급 기간. 자, 이 부분은 무엇 하신다? 뺍니다. 그리고 재고 회전 기간은 더해줍니다. 더하기. 자, 그럼 여러분, 자금 조달 기간은 현재 보시면 120일이라고 했으니까 이 자리가 120일인 거죠. 120일. 자, 매출 채권 회수 기간은 몰라요. X. 자, 매입 채무 지급 기간은 90일. 자, 마이너스 할 게 90일인 거고요. 자, 그리고 플러스 할 재고 회전 기간은 40일입니다. 그러면 지금 요거 두 개 더해서 계산 나오지 않나요? 90일에 40일 더하면 130일인 거죠. 되셨죠, 여러분? 그래서 지금 요 부분과 관련돼서, 근데 여기가 이제 빼기니까 우린 여기 넘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X라고 하는 매출채권 회수 기간은 무엇 하시면 되신다? 지금 현재 나와져 있는 부분에 내용에서 정리시켜 주시면 되시겠죠. 지금 요 부분에 대한 건 빼고 더하게 해주시면 되니까 저는 여기 더하고 넘기는 거 안 할게요. 자, 그럼 지금 현재 X값을 주시고 우리 무엇 하시면 된다? 120일에 90일은 더해 주시면 되시고요. 그리고 플러스라는 건 마이너스 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이렇게 정리. 그럼 며칠 나오나요? 여기 40일 빼시고 50일 더하시면 170일이 나오죠. 그래서 매출채권 회수 기간은 170일이라고 정리시켜 주시면 되겠습니다. 답 몇 번에 있나요? 4번. 되셨을까요?
그래서 요거 문제는 우리 기존에는 자금 조달 기간 계산 문제를 또 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자금 조달 계산 문제를 내는지 아니면 지금처럼 자금 조달 기간을 주고 우리 계산의 공식에 들어가야 되는 매출채권 회수 기간을 물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요거 전체 공식 꼭 기억을 좀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4번으로 체크해 주시고 마무리. 그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번 문제입니다. 자, 일반적인 방식으로 외상매출금 회수율을 산출하고자 한다. 자, 일반적인 방식, 가장 보편적인 방식이죠. 자, 보기의 정보를 활용하여 계산한 3월 말 외상매출금 회수율이 40%가 되려면 3월에 회수액은 얼마가 되어야 하는가? 자, 기존에는 회수율을 계산하라고 했는데 이번엔 회수율이 몇 %이고요. 40%라고 아예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회수율은 일반적인 방식에 의해서 계산된 회수율이다 라고 주었고요. 그리고 질문사항은 40%가 되려면 나는 3월에 얼마를 회수해야 40%가 나오느냐 이렇게 물어본 거죠. 그럼 여러분들 이제 머릿속에 기억하실 건 뭘까요? 공식을 기억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일반적인 경우에 해당되는 회수율 계산을 하실 수 있어야 되겠죠. 그러면 우리 계산하실 때 여러분 상단에는 일단 회수액이 올라가죠. 그리고 우리 몇 월에 우리 지금 현재 3월에 그러면 3월에 회수액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당월 회수액을 계산해 주시면 되시고 자 그리고 여기 아랫변에 내려오는 부분은 우리 전월 말 외상매출금 잔액입니다. 저는 이렇게 약칭으로 쓸게요. 전월말 외상매출금 잔액 더하기 당월에 매출한 부분 당월 매출액. 자 그래서 요 금액을 무엇 하시면 된다? 더해 주시면 된다. 그래서 더한 금액으로 나누시고 우리는 백분율 해주시면 되는 거죠. 됐을까요? 자 이랬을 때 회수율이 40%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40%는 자 당월 회수액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X값으로 놓으시고 자 전월 말 3월에 대한 부분을 계산해 달라고 했으니 3월의 전월은 2월입니다. 그래서 2월 말 외상매출금 잔액은 40억. 자 그리고 당월 말 외상매출금은 아니 당월에 외상매출 죄송해요 여러분 매출액은 얼마? 160억. 자 이렇게 더해 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이 부분은 200억이 되겠네요. 그래서 여기에 백분율 1개 지금 나온 수치인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하시면 되실까요? 요거 계산 그대로 하시면 돼요. 이거 100은 의미가 없죠, 여러분? 네, 요거 1의 관점이기 때문에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X값 나누기 200억인 걸 우리 돌려놓으시면 무엇 하시면 된다? 우리 곱하기 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X라고 하는 당월 회수액인 3월의 외상매출금 회수액은 우리 200억에 곱하기 40% 나눈 원리가 되죠. 그러면 요거 곱하시면 얼마가 되나요? 80억이요. 됐을까요? 그럼 답은 1번이 됩니다. 1번. 그래서 80억 원이라고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요거 이제 무슨 문제 내시면요. 주관식 문제 내시면 우리 퍼센테이지는 생략해라 라고 주시면 80만 쓰고 나오시면 아니 우리 수치에 대한 부분 쓰실 때 숫자만 쓰세요. 그러면 80억 원만 써주시든지 뭐 그런 단서는 주겠죠. 그래서 억 원은 생략하고 그냥 80 이렇게 쓰라고 하면 80만 쓰고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경우에 회수율 문제입니다. 자, 지금 3회 기출이에요. 2022년도. 그런데 이전에 있었던 1회, 2회에 요렇게 외상매출금 회수율 계산 문제 있었습니다. 그때는 일반적인 경우가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 4개 중에 또 다른 방식이 있었겠죠. 그래서 그런 방식도 또 출제가 됐었습니다. 자, 11번 문제 보겠습니다. 보기에 가로 안에 공통적으로 들어갈 적절한 용어를 예와 같이 한글로 기입해달라. 예를 봤더니 물류 이런 식으로 써달래요. 여기서 보기의 내용을 봤더니요. 이 분석은 고객 중점화 전략 중 하나로 고객 중점화 전략은 3가지가 있습니다. A, B, C 분석 그리고 우리 매트릭스 분석 그리고 무슨 부분이요? 포트폴리오라는 게 있으시죠. 그래서 그렇게 3가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중에 하나이고요. ABC 분석이 다양한 요인을 고려하지 못한다는 단점을 보완한 분석 방법이다. 그럼 일단 답은 ABC 분석이 답이 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ABC 분석은 요인 자체를 하나밖에 못 보죠. 네,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문제가 되셔서 요인을 두 개를 보자. 그래서 가로와 세로를 놓고 보자라는 부분 때문에 들어오는 부분이 있었고, 그리고 우리는 여러 개, 3개 이상의 요소들이 들어올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었고요. 자, 이 분석은 우량 거래처나 고객을 선정하기 위해 고려해야 할 서로 다른 두 개의 요인을 제가 가로와 세로라겠죠? 네, 가로축과 세로축의 기준으로 이원표를 구성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 요인은 두 개라고 되어 있고요. 가로와 세로에 대한 이원표라고 했으니까 우리 이 부분에 들어가야 되는 분석은 무엇이다? 매트릭스 분석. 오타 내지 마세요. 매트릭스 분석이라고 기재하시고 마무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분석자는 붙어 있으니까 그냥 매트릭스라고만 써주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11번 주관식은 매트릭스입니다.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ABC 분석도 내고 매트릭스도 내고 거래처 포트폴리오 분석도 내기 때문에 3가지 모두 다 기억을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 다음 문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12번째 문제. 자, 거래처 고객별 여신한도를 결정하기 위하여 과거 총 이익액의 실적 이용법을 적용하려고 한다. 자, 이랬을 때 보기에 산출식에서 기억이라고 하는 이 부분에 공통으로 들어갈 적절한 용어를 이와 같이 한글로 기입해달라라고 합니다. 자, 여신 한도액은 과거 3년간의 총 매출액에서 우리 3년간의 외상 매출 채권 잔액을 빼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3년치에 대한 총 매출액에서 우리 외상 매출 잔액을 빼고요. 거기에 평균 총 이익률을 곱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기억에 들어간 건 평균 총자가 써 있으니까 여러분 이익률을 무엇 하시면 된다? 우리 곱하면 된다. 자, 이 여신한도액을 딴 거로 바꿔서 얘기하면 내가 전체 팔은 금액에서 여러분 우리 남겨져 있는 아직 못 받은 돈, 그게 채권이죠. 그래서 외상 매출 채권 잔액을 빼면 다른 말로 하면 뭐가 될까요? 여러분 지금 이렇게 빼세요라고 해서 주어져 있는 이 부분은 실제 빼고 남겨져 있는 결과는 우리 3년 동안 무엇한 금액? 돈 받은 거요. 회수한 거요. 그래서 과거 3년간의 회수 누계액이 되겠죠. 자, 거기에 평균 총 매출 이익률을 곱해서 가시면 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문제가 될 부분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은 기재하실 때 정확하게 글씨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익률이라고 써주시면 되시겠고요. 저는 아까 율자로 안 쓰고요. 율사로 썼어요. 네, 그런데 율자로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평균 총 이익률이라고 쓰시고 마무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요것도 계산 문제를 좀 냈었는데 요즘에는 계산 문제 잘 안 내더라고요. 근데 다시 수면으로 올라올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꼭 3년이 아니라 기간은 바뀔 수 있습니다. 과거의 데이터를 가지고 계산한다라는 것만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13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자, 보기는 판매 계획 수립을 위한 활동들이고요. 판매 계획의 활동 순서를 예와 같이 나열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A, B, C, D 이렇게 기록해서 주관식으로 써주시고 끝내달라는 얘기네요. 자, 우리가 판매 계획 쪽에 가시면 제일 먼저 뭐부터 해야 될까요? 시장 조사 먼저 하겠죠, 여러분? 그죠? 시장에 가서 조사를 할 거고요. 그리고 그 시장 조사에 대한 부분을 한 이유가 뭘까요? 우리 수요 예측 때문에 했던 거겠죠. 그래서 수요 예측을 하기 위해서 시장 조사를 했습니다. 시장 조사는 직접 조사도 있고 간접 조사도 있지만 어떤 걸 하든 회사에 맞는 거를 적용하시면 됩니다. 꼭 직접 조사를 해야 하는 게 좋다 이렇게 얘기하지는 않죠. 자, 그래서 시장 조사하시고 수요 예측에 대한 부분을 추정해 보시고요. 그리고 수요 예측 정보가 나왔으니 요거 가지고 무엇 할까요? 우리 얼마를 팔까라고 하는 판매 목표액을 설정합니다. 자, 얼마 팔겠다라고 하는 목표액을 설정했으면 우리 이제 그 다음에 할 일은 뭘까요? 누가 얼마를 팔아야 되겠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그거를 할당한다고 얘기하죠. 그게 우리 판매 할당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지금 요 문제가요, 사지선다로 나온 적도 있었고요. 1, 2, 3세에서 쭉 나열하는 걸 찾아라 이렇게 낸 적도 있고요. 지금은 주관식처럼 낸 거죠. A, B, C 써놓고요. 그럼 여러분 지금 시장조사는 C에 있고요. 자, 수요 예측은 어디에 있고 D에 있습니다. 판매 목표액을 설정하는 부분은 A에 있습니다. 그리고 판매 할당은 B에 있죠. 여러분 이거 소문자로 우리 영어에 대한 거 소문자로 바꿔주시고 CDAB라고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설마 이거 처음 보는 것처럼 느끼시는 분이 있거나 하진 않으시죠, 여러분? 저희 본 진도 나갈 때마다 단원평가 풀이를 매번 해드렸어요. 이제 그 부분에서도 나왔었던 부분이고요. 뭐 본 수업 때도 당연히 했었던 부분이고요. 그래서 문제 형태를 조금 바꿔서 냈네요, 출제위원님. 자, 14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보기는 공급망 관리의 필요성에 대한 설명이고요. 보기 가로에 들어갈 적절한 용어를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 자, 보기 내용 봤더니요. 원자재, 부품, 공급자로부터 완제품 제조업체, 물류업체, 최종 고객에 이르기까지 공급망의 주체들은 공급망의 거래 비용 절감을 위하여 시스템 통합에 의한 실시간 정보 무엇과 무엇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건 찾으셨을까 모르겠어요. 요 교재 나와 있는 부분이긴 한데 여러분 요런 식으로는 잘 안 냈었던 파트이긴 합니다. 그런데 내고 싶었나 봐요. 그래서 SCM 공급망 관리 쪽에 있었던 이 공급망 관리와 관련된 부분의 필요성을 나열했던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실시간 정보와 관련된 부분 기억에 들어가는 건 동기화입니다. 그래서 시스템 통합에 의한 실시간 정보 동기화라는 부분이 필요하고요. 동기화와 그리고 무엇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우리 협업이요. 같이 협업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협업에 대한 부분이 들어와야 됩니다. 그래서 기억은 동기화, 니은은 협업. 그럼 답은 몇 번이 되신다? 4번. 우리가 SCM이라는 부분이 들어오게 되면 독점이란 표현이 나올 수는 없어요, 여러분. 네, 독점이란 부분이 나올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답은 4번입니다. 그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기와 관련된 비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물류 거점 설계에서 고려해야 될 비용 요소 중, 자, 물류 거점 수가 증가함에 따라 처음에는 서서히 감소하다가 어느 수준 이상이 되면 오히려 무엇하는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다. 우리 이제 물류 거점과 관련된 부분에 들어가면 비용적인 부분들이 등장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 비용적인 부분이 수송과 관련된 비용, 그리고 재고와 관련돼서 나오는 비용, 그리고 우리 운영과 관련돼서 들어오는 변동 운영 비용이 있고요. 그리고 초창기에 거점을 무엇하는 우리 소위 말해서 거점을 만든다라고 보시면 또는 구축한다라고 보시면 그때 들어가는 투자 비용이 있으실 수 있죠. 고정 투자 비용. 자,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럼 지금 여기서 설명하는 건 뭐냐라는 거죠. 자, 우린 지금 보시면 물류 거점 수가 증가함에 따라 처음에는 감소를 하더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이상이 되면 오히려 더 늘어나는, 그러니까 거점 수가 너무 많으면, 그러니까 적정한 부분을 지키셔야 되는데 거점을 너무 많이 늘려놓은 거예요. 그러면 아주 짧은 거리들도 다 쪼개버리면 그쪽에서 나오는 최소한의 비용들은 계속 들어갈 거거든요. 그래서 아주 재밌는 게 이 수송 비용이 그런 특징을 가져요. 그래서 수송 비용이 일정한 수준에서는 이렇게 내려오는 곡선을 그리다가요, 갑자기 이렇게 올라간다는 거예요, 완만히. 그래서 이게 수송 비용이 갖고 있는 특징입니다. 수송 비용. 그래서 답은 1번이 됩니다. 1번. 그래서 수송 비용은 일정한 시점까지는 우리 거점의 수가 증가했을 때 우리 감소를 하더라. 그런데 일정 수준이 되면 오히려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거점을 무조건 늘리는 게 답은 아니에요. 네, 아니다라는 거. 그럼 나머지 재고 비용에 대한 부분, 변동 운용 비용에 대한 것, 고정 투자 비용에 대한 것도 한번 보고 갈게요. 자, 재고 비용이다라고 해서 나와져 있는 부분은 우리 물류 거점에 보관하고 있는 재고 자산이라는 게 있어요. 회계학적으로. 그게 이제 우리가 재고라고 얘기하는데 그 재고와 관련돼서 발생되는 비용이에요. 그러면 이 재고가 많으면 많을수록 실질적으로 비용은 더 많이 들어가겠죠. 그리고 각각의 거점이 증가하게 되면 뭐가 될까요?
그 각각의 거점별로 재고를 재다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그것도 무시할 수 없어요. 그래서 물류 거점수가 증가함에 따라 처음에는 크게 증가하다가 어느 정도 수준 이상이 되면 완만히 증가하는 경향을 갖고 있는 게 재고 비용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거점에 가지고 있는 재고에 대한 부분에서 발생되는 비용을 우리가 재고 비용이라고 합니다. 자, 변동 운영 비용은 우리 물류 거점이 있으면 그 거점을 운영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비용들이 있으시겠죠. 그거를 변동 운영 비용이라고 합니다. 아니 근데 이 변동 운영 왜 변동 운영 비용이라고 하느냐? 그냥 운영 비용이라고 불러도 되는데, 자, 이유는 이게 운영함에 따라서 이 비용이 실제로요 바뀌어요. 그리고 규모가 크냐 작냐에 따라서도 바뀔 수 있으시고요. 그래서 거점의 규모가 커지면 변동에 대한 운영비도 일반적으로 비례적으로 커지는 경향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건 바뀔 수 있다는 부분, 그리고 규모성에 대한 부분을 또 따라갈 수 있다라는 부분. 우리가 지금 현재 거점이 5개이고 동일하게 다 100의 요만큼, 여길 100이라는 규모로 얘기해 볼게요. 100이라는 규모만 쓰고 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새로운 거점은 200이라는 범위가 생겼다라고 하면 여러분, 우리가 100에서는 감독관이 한 명만 있으면 된대요. 근데 200으로 우리 거점이 커지면서 뭐가 되나? 감독관이 2명은 있어야 되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죠. 혼자서 너무 넓은 지역을 다 관리 감독할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여러분 지금 100과 200이라고 했으면 절반인 거잖아요. 절반이었을 때의 전기요금과 우리 2배로 커졌을 때의 전기요금이 같을 수도 없죠. 그래서 그런 의미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고정 투자 비용은 초창기 비용입니다. 저희가 물류 거점을 신설하겠다 또는 우리 무엇하겠다, 건설하겠다라고 하시게 되면 그때 들어가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고정 투자 비용은 일회성 고정 비용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거점이 만들어질 때마다 들어갈 수 있는 비용이기 때문에 우리 거점 수에 비례해서 증가하는 경향을 또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교재에는 무슨 그래프도 우리 그려드렸던 걸로 제가 기억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요 4가지 나누어서 정의 부분을 조금 보셔야 될 것 같아서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답은 1번입니다. 자, 16번 문제 보겠습니다. 재고관리 비용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재고관리 비용이네요. 자, 재고 유지 비용은 평균 재고량의 크기에 상관없이 일정하다? 그럴 리가요, 여러분? 재고 유지 비용은 재고를 가지고 있는 부분에서 발생되는 비용이 재고 유지 비용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재고에 대한 부분에 숫자가 늘어나면, 재고수가 늘어나면 사실상 들어가야 되는 비용도 더 많아진다고 봐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우리 평균 재고량에 따라서 비용은 달라질 수 있다고 봤습니다. 상관없이 일정하다가 아니라 달라지는 게 정상입니다. 자, 설명 좀 옳지 않은 거라서요. 답은 1번으로 정리해 주시면 되겠네요. 자, 2번째 부분. 2번. 생산 준비 비용은 생산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에요. 재고 유지 비용은 내가 재고를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발생되는 비용, 생산 준비 비용 또는 주문 비용은 우리 주문은 말 그대로 사올 때 들어가는 부분, 그리고 생산 준비 비용은 현장에서 만들 때 들어가는 비용, 이렇게 구분을 좀 해주세요. 자, 그럼 생산 준비 비용은 생산 수량과 관계없이 발주마다 일정하게 발생하는 고정 비용이다. 자, 3번째, 주문 비용은 1회 주문량을 크게 할수록 재고 1단위당 비용이 줄어드는 특성이 있다. 그렇겠죠. 우리가 한 번 주문할 때마다 또는 한 번 생산할 때마다 우리는 5,000원이라는 금액이 발생합니다. 라고 했는데, 자, 이게 제가 한 번 할 때마다 라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이번에 주문의 양이 100개였었다 라고 했을 때는 100개였었다 라고 하시면 동그라미 2개 지으면 단위당 비용은 50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한 번 생산하거나 주문할 때마다 들어가는 비용이 5,000이다. 근데 이번엔 우리 노트의 크기를 얼마로 했다? 1000단위로 했다. 그러면 여러분 뭐가 돼줄까요? 우리 단위당 비용은 5가 되잖아요. 그럼 줄어드는 게 맞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제 이런 식의 관점을 얘기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1단위당 비용이 줄어드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
여러분 단위당 비용이 줄어든다고 했지. 한 번을 주문하거나 한 번을 생산할 때 들어가는 부분에 5,000원이 바뀐다고 한 게 아니에요. 제가 5,000원을 10,000원으로 바꿔드리지 않았죠? 5,000원 똑같이 드렸는데 누가 바뀌었어요? 수량이 바뀌었다는 거죠. 묶음, 배치에 대한 수량이 바뀌었습니다. 자, 네 번째, 재고 부족 비용은 납기가 지연되거나 판매 기회를 상실하거나 거래처의 신용이 떨어지거나 하라. 그리고 잠재적 고객을 상실하는 부분과 관련돼서 발생되는 비용을 우리는 재고 부족 비용이라고 합니다. 실제 고객들이 우리의 물품을 사겠다라고 얘기하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재고가 없더라는 거죠. 그러면 그들이 원했던 날짜에 납품을 못하거나 또는 여기는 매일 와도 없네. 그러면 다시 안 올 거란 얘기예요. 그래서 나오는 부분, 그게 재고 부족 비용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17번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자, 다음 보기는 제품 A의 재고 관련 정보이고요. 제품 A의 재고 회전율이 4회일 때 1년에 4번 돌았다고 하네요. 자, 연간 총 판매량은 얼마인가? 자, 기초 재고는 400이고요. 기말 재고는 600입니다. 연간 총 판매량은 알 수가 없답니다. 그러면 여러분 기억하실 건, 재고 회전율은 어떻게 계산하지? 라는 걸 아셔야 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재고 회전율. 자, 지금 재고 회전율은 몇 회가 있다? 4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재고 회전율은 우리 연간 총 판매량. 자, 이 부분을 누구로 나눠주시면 우리 된다. 수량으로 주었을 땐 여러분, 우리 평균 재고로 나눠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럼 기초 재고와 기말 재고를 나누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이 부분은 기초 재고량의 기말 재고량을 더하고 얘를 무엇 하신다? 나누어 주셔라. 이 얘기입니다. 여기를 나누기. 자, 그럼 여러분 지금 연간 총 판매량은 모른다라는 관점인 거고요. 그쵸? 자, 그리고 기초 재고량은 얼마이고요? 400. 기말 재고는 600. 자, 요거 더해 주시면 얼마가 되신다? 1000. 자, 그 1000을 2로 나누면 얼마가 되신다? 우리는 500이 되는 거죠. 됐을까요? 그러면 X값 놓고 여러분 여기 나누기 값이 이쪽으로 넘어가게 되면 곱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연간 총 판매량 X는 우리 4 곱하기 500 해주시면 되죠. 그래서 얼마가 된다? 2000.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답은 2번이 되겠네요. 그래서 연간 총 판매량은 2000이라고 표시하시면 됩니다. 주관식이었으면 2000 쓰시면 되는 거고 지금은 객관식이니까 2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는 부분입니다. 18번 문제 보겠습니다, 여러분. 자, 보기는 일반적인 창고 출고 업무 프로세스를 나타낸 것이다. 가로 안에 들어갈 순서로 옳은 것은? 자, 지금 우리가 일반적으로 창고 업무 진행하실 때 출고 업무 프로세스도 있고 입고 업무 프로세스도 있죠. 이번 문제는 출고와 관련된 부분의 문제입니다. 자, 우리 주문 출하와 관련된 요청을 하고요. 그거와 관련돼서 주문 마감 집계를 합니다. 왜냐하면 거래처가 한 곳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군데가 있을 거라서 집계를 하고 그리고 출고 계획을 수립하죠. 그리고 출고 계획 수립이 되면 그거 가지고 일정에 맞춰서 출고 지시가 내려갑니다. 자, 출고 지시가 내려가면 저희는 피킹 업무를 먼저 하죠. 그래서 이 부분에 들어야 되는 건 피킹입니다. 자, 피킹 업무가 끝나지게 되면 그 피킹에 맞춰서 피킹 업무가 끝나지게 되면 우리는 분류 작업을 합니다. 자, 분류 작업이 끝나고 나면 우리 출고 또는 입고와 관련된 검사를 진행할 수 있으시죠. 그래서 검사가 진행이 되고요. 자, 검사가 이제 진행이 됐으면 그 부분과 관련돼서 이제 뭘 하셔라? 우리 출하할 물품에 대한 포장을 합니다. 그래서 출하 포장을 진행하고요. 그리고 우리 출하 포장이 끝났으면 실기 위에서 이동을 해주셔야 되겠죠. 그걸 우리가 적재 출하 이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는 적재 이자까지만 쓸게요. 적재 출하 이동. 그럼 요 순서대로 진행됐던 부분을 찾아달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몇 번에 있으신가요? 1번에 있습니다. 1번에. 그래서 피킹, 분류, 검사, 출하 포장, 그리고 적재하기 위한 출하 이동이 있었다. 이렇게 정리시켜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문제는 자주 나오진 않는데요. 가끔
나오는 문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1년에 한 번 정도는 출제하는 거로 보여지는데 뭐 금년도에 또 출제할지는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19번 문제 보겠습니다. 보기는 재고관리 기본 모형에 대한 설명이고요. 가로 안에 들어갈 내용을 기역과 니은 순으로 예와 같이 알파벳으로 입력하시오. 자, 얘 봤더니 A, B 이런 식으로 써달라는 얘기네요. 자, 지금 보기에는요. 무슨 시스템과 무슨 시스템이라서 기역과 니은이 나와 있는 거죠. 그래서 기역의 시스템이란 부분에 들어갈 부분. 자, 재고 보유량이 정해진 수준, 즉 발주점까지 무엇하게 되면 하락하게 되면 사전에 결정되어 있는 수량을 발주하는 방식이다. 자, 여러분 사전에 결정되어 있는 수량을 발주한대요. 그럼 수량은 고정인 거죠. 그래서 우리 이 부분에서 가져가야 대한 키워드는 수량은 고정이구나. 수량이 안 바뀐다는 거죠. 자, 발주량은 경제적 주문량 EOQ로 결정한다. 자, 원가를 무엇할 수 있는 거, 우리 원가를 절감할 수 있는 우리 주문량이 얼마인지를 파악해서 그 부분에 수량을 고정으로 놓고요. 일정한 수준까지 내려오면 우리 뉴도 포인트에 무엇하겠다? 발주서를 주겠다. 그래서 요거 그래프로 그려보면 우리 재고량은 점차적으로 줄어듭니다. 그런데 우리의 뉴도 포인트라고 했었던 자리가 요 자리라면 요 시점에 도달했을 때 무엇한다? 발주를 하겠다. 근데 그 발주량은 무엇이다? 고정된 수량이다. 수량이 안 바뀐다는 거죠. 자, 그 얘기고요. 그리고 실제 물건이 들어오기까지 걸리는 리드 타임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발주를 하고 창고에 물건이 들어오기까지 걸리는 리드 타임. 그 리드 타임을 고려해서 우리는 이 재발주점인 니우드 포인트를 정했을 거예요. 그럼 점차적으로 재고는 줄어들고요. 그리고 우리 실제 들어오는 시점엔 일시에 한꺼번에 들어오고 다시 이렇게 내려가고 또 한꺼번에 들어오고 이런 식의 그래프가 나오는 부분. 자, 그걸 우리가 고정 주문량 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럼 고정 주문량에 대한 부분은 무슨 시스템이 된다? 수량을 고정으로 가져가는 거니까 Q 시스템이라고 해야 되겠죠. 그래서 Q 시스템이 됩니다. 자, 그 다음 니은에 들어가는 부분. 자, 재고량을 정기적으로 조사하여. 자, 결론적으로 여러분, 우린 창고의 재고가 얼마가 있는지 우리 무엇하고 있다? 실사하고 있다. 근데 그 실사가 정기 실사입니다. 그래서 정기적으로 조사를 하여 일정한 목표 수준까지의 부족 수량을 발주하는 방식.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목표 수준까지 부족 수량이라는 얘기는 내가 얼마까지의 수량은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최대 수량을 계산하고요. 그리고 지금 재고 조사를 했을 때 실제 남겨져 있는 재고가 있겠죠. 그 재고를 빼면 발주량이 나오는 거거든요. 발주량.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최대 재고량은 변화가 없어요. 그런데 재고는 어떤 때는 지금 100개였다가 어떤 때는 150개였다가 어떤 때는 200개일 수도 있고요. 또는 70개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재고량이 바뀜에 따라서 최대 재고량은 고정값일지 모르지만 우리 발주량은 바뀐다? 바뀌어요. 그래서 우리 조금 전에 기억에 있는 시스템은 우리 수량이 발주하는 수량이 고정값이라고 했어요. 근데 여긴 발주량이 지금 기존보다 증가할 수도 있고 기존보다 감소할 수도 있고 같을 수도 있을 거거든요. 근데 여기 계속 바뀐다. 근데 누구는 고정값이 될 거냐면 여기 앞에 보시면 우리 재고 조사를 어떻게 하겠다? 정기적으로 하겠다. 우리는 2주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 그래서 정기 재고 조사에 의해서 남겨져 있는 재고를 파악하고 최대 재고량으로 생각했던 그 목표 재고량에서 이를 빼는 거거든요. 쉽게 생각하시면. 그래서 난 부분. 그러니까 기간은 고정값인 거죠. 그쵸? 우리 기간이 고정값입니다. 그럼 이게 뭐가 될까요? 고정 주문량이 아니라 고정기간이 되는 거죠. 고정기간. 그 방식을 말합니다. 그래서 수요가 일정할 경우에는 발주량이 일정할 수 있지만 수요가 수시로 바뀌면 우리 무엇할 것이다? 발주량도 수시로 달라지는 특징이 있다. 당연한 부분인 거죠. 제가 그래서 재고량에 따라서 발주량은 달라질 수 있다. 다만 이 재고량을 파악하는 부분의 기간은 정기적으로 정해놓고 쓴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고정 주문 기간에 대한 부분은 무슨 시스템이라고 얘기한다? P 시스템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답을 쓰실 때 Q와 P로 기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을까요?
그래서 Q와 P에 대한 부분. 여러분 이 두 가지 방식을 절충해서 쓸 수도 있죠. 그러면 우리는 SS 시스템이라는 것도 있었습니다. 스몰 s와 우리 라지 s가 만나서 나오는 부분. 그래서 절충형 방식도 있습니다. 자, 20번 보시죠. 자, 운송수단의 5가지 유형 중에서 A에 들어갈 적절한 운송수단을 예와 같이 한글로 입력하시오. 물류 이렇게 써달래요. 자, 이 운송의 특징. 대형 화물 및 중장거리 운송에 적합하다. 자, 일단 대형 화물이네요. 소형 화물은 아니에요. 자, 안정성이 높으며 중량 제한이 거의 없대요. 중량의 제한이 거의 없다? 일단 중량 제한에 있는 부분은 여기 안 들어오는 거죠. 비행기가 대표적인 중량 제한이 있죠. 자, 발송 화주의 문전과 도착 화주의 문전까지 운송의 완결성이 무엇하다? 미흡이래요. 여러분, 우리 발송 화주와 우리 도착 화주의 문전과 문전까지 가장 하기 들어온 건 뭘까요? 차량이요. 우리 트럭으로 배송하는 거. 그 부분은 실제 도어투도어 서비스가 되거든요. 그런데 이 도어투도어 서비스를 할 수 없는 부분. 그러면 일단 누가 들어야 될까요? 우리 기차라는 것도 있고요. 기차. 그러면 다른 말로 얘기하면 철도겠죠. 철도를 통해서 운송할 수도 있고 우리 배로 운송할 수도 있고요. 비행기로 운송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량 제한이 거의 없다고 했는데 비행기는 중량 제한이 있어서 실질적으로 갈 수가 없죠. 그리고 대형 화물 이 비행기에 실을 수 없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안정성이 높다고 했어요. 자, 안정성이 높고 중장거리 운송에 적합하다 이렇게 나와져 있네요. 그 부분은 어디로 가시면 된다? 철도입니다. 철도. 그래서 철도는 중량 제한이 거의 없고 안정성이 높고 대형 화물 또는 중장거리 운송에 적합하다. 철도만 있으면 다 갈 수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철도라고 기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철도라고 쓰시고 마무리하시면 되는 부분. 주관식 문제니까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죠. 자, 21번부터는 구매관리 문제입니다. 자, 현대적 시각에서 바라보는 구매관리 기능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네, 우리 구매관리에 가면 해야 될 일이 좀 많죠. 근데 그게 현대적 시각에서 봤을 때 구매관리 기능이 있고 전통적 구매관리 기능이 있을 겁니다. 자, 과거에서부터 해왔던 건 전통적이고요. 시대가 바뀜에 따라서 들어오는 건 현대적. 자, 그러면 과거에는 우리 비용관리센터였을까요? 근데 그거 구분해달라는 얘기거든요. 우리 과거에는 전통적 시각에서는 비용관리센터를 대부분 가져갔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비용이 아니라 이익관리센터를 더 얘기를 하죠. 그래서 지금 1번에 나와져 있는 부분은 전통적 시각입니다. 전통적 시각이고요. 그리고 요거의 반대편에 있는 건 이익적인 부분을 더 중시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익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익관리센터. 자, 총 원가에 집중하는 거 맞습니다. 총 원가에 집중하는 거 맞고요. 자, 전통적인 시각에서는 총 원가가 아니라 지금 얼마 주고 샀어? 라고 하는 지금 것만 봐요. 지금 것만 본다는 게 특징입니다. 그래서 지금 얼마 주고 샀느냐라고 하는 부분에 획득 비용에 대한 부분에 집중하고 있다는 게 또 하나의 특징입니다. 자, 그리고 현대적 시각에서는 사전계획적인 업무, 그러니까 수요에 대한 부분들 예측해서 생산하고자 하거나 구매를 하고자 하거나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사전 계획적인 업무가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전통적 시각에 대한 부분은 이것 좀 해주세요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것만 들어옵니다. 그래서 전통적 시각은 무슨 부분이다? 요청에 대한 지원 업무만 합니다. 자, 요게 이제 또 달라요. 그래서 요청에 대한 지원 업무를 대체적으로 하더라. 자, 그리고 현대적 시각은 장기간의 전략적 구매를 중시합니다. 그래서 원가를 절감시켜서 이익을 좀 많이 내보자 이런 식의 관점으로 가거든요. 자, 그런데 우리 무슨 부분은 전통적 시각은 장기간의 전략적 구매가 아니라 단기간의 성과 중시로 갑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단기간 성과를 얼마나 잘 냈는지만 보더라는 거죠. 길게 보는 게 아니라 짧게 보는 거죠. 그래서 요 두 가지 비교하는 거 반드시 기억하실 것. 한쪽만이라도 기억하시면 반대권은 그대로 정리가 되실 거예요. 그래서 요것도 갖고 가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요것도 한동안 정말 열심히 내더니 2022년도에는 약간 주춤 상태인데 또 나올 수 있는 소지가 있어서요. 현대적 시각과 전통적 시각 꼭 구분해서 정리를 좀 해주신 게 좋겠습니다. 답은 1번입니다. 자, 22번. 홍길동 씨는 전원주택을 짓기 위해서 토지를 매입하고요. 자, 건축업자와 몇 차례 만남 끝에 우리 3억 원의 전원주택을 신축하기로 합의하였다. 지금 건축업자 만나서 무엇한 거예요? 우리 얼마에 집 지어줄 수 있느냐라는 걸 얘기한 거겠죠? 자, 그래서 일종의 좀 교섭이란 부분이 있을 수 있었던 부분이네요. 다음 중 홍길동 씨가 건축업자와 합의한 건축 공사비 3억 원의 가격 유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여러분 제가 조금 전에 뭐라 했나요? 교섭했다라고 얘기했죠. 네, 만나서 협의한 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지금 사고자 하는 사람, 팔고자 하는 사람이 만나서 협상 테이블에서 결정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내가 얼마나 교섭력이 좋으냐, 그리고 시장에 대한 정보를 얼마만큼 많이 가지고 있느냐라는 거에 따라서 실제 교섭의 기술이 좀 달라집니다. 그 사람이 더 유리하다는 거겠죠. 그래서 지금 22번에 대한 부분은 2번이 답이 됩니다. 교섭 가격이고요. 자, 시중 가격이라는 건 뭘까요? 시장의 수요와 공급의 곡선이 만나서 가격이 형성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시중 가격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다? 우리 시가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매번 가격이 바뀐다라는 게 특징입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수요와 공급 균형에 따라 변동되는 가격. 그래서 우리 대체적으로 농수산물이 대부분 그런 가격을 띠죠. 그래서 농수산물. 그래서 지금 예시로 써드린 게 어류라든지 꽃 또는 철광 또는 견사 뭐 이런 거 써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3번에 있는 협정 가격이요. 자, 협정 가격은 다수의 판매자가 만나서, 그러니까 지금 현재 여러분 교섭은요, 파는 사람과 사는 사람이 만나서 진행하는 거예요. 근데 협정은 동종업종끼리 만나서 합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판매자가 등장해요. 그래서 다수의 판매자가 서로 협의하여 일정한 기준에 따라 우리 결정하는 가격을 협정 가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교통비라든지 우리 소위 말해서 이제 미용과 관련된 부분들, 목욕과 관련된 부분들, 우리 일반적으로 공공요금이라고 얘기하는 부분들이 있으시거든요. 그런 식의 성격들이 대부분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게 협정 가격이고요. 자, 그리고 이제 네 번째 나와 있는 개정 가격. 자, 개정으로 들어오는 부분은 일단 확정되진 않았지만 지금 기존에 있었던 부분 가지고 일정한 범위 내에서 금액이 정해지는 부분이 개정 가격이에요. 그래서 업계의 특수성이라든지 지역성을 가지고 우리 자연히 일정한 범위가 정해져 있는 가격이다 라고 하는 부분들. 그래서 자동차 업계에서 모델을 바꾸게 되면 우리 그 바꾸기 전과 후에 가격이 어떻게 형성이 되더라. 이런 식의 내용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오는 부분. 그래서 22번은 2번이 답이 됩니다. 자, 23번. 자, 주식회사 KPC 제과는 신규 제품 출시를 검토하면서 기존 제품의 제조 경험을 고려하고 향후 제조 환경을 반영한 추정 원가를 산출하고자 한다. 다음 중 가장 적절한 원가의 유형은 무엇인가? 자, 지금 여기 보시면 여러분 기존 제품의 제조 경험을 고려하여 향후 제조 환경을 반영한 추정 원가를 산출하고자 한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경험치를 가지고 미래 가격을 보겠다라는 얘기인 거잖아요. 얼마 정도 될 것 같아요? 라고 하는 부분. 이런 원가를 우린 무슨 원가라고 얘기한다? 예정 원가라고 얘기합니다. 예정 원가. 그러면 답은 2번에 있네요. 되셨을까요? 자, 그리고 표준, 실제, 확정이라는 게 있어요. 자, 표준 원가라고 하는 건 공정상에 어떠한 원가 손실도 없다예요. 그러니까 불상사는 없다. 그래서 우리는 시작을 하면 8시간 일을 한다 그러면 그 8시간 사이에 아무런 변수가 없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했던 대로 잘 돌아가야 된다는 얘기겠죠. 그걸 공정상에서의 어떠한 원가 손실도 없다라는 가정입니다. 가장 이상적인 원가인 건 맞지만 이론적 원가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업무를 해보시면 우리 중간에 뭔가의 문제점들이 꼭 발생이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가장 이상적 원가 또는 이론적 원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최적의 제조 환경에서 설계도에 따라 가장 이상적으로 제조 과정이 진행된 경우에 구성되는 이론적 원가이다라는 게 표준 원가입니다. 자, 실제 원가는 말 그대로 여러분 완제품이 또는 제품이 완성되는 과정에서 실제로 발생된 원가. 그래서 이 실제 원가는 제조 원가예요. 그리고
이게 실질적으로 발생된 원가이기 때문에 확정된 원가라고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4번에 있는 확정 원가와 3번에 있는 실제 원가는 같은 의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예정 원가로 만들어 놓은 부분은 견적을 내거나 하는 부분으로도 사용을 하시죠. 그래서 이렇게 예정 원가로 내시고 추후에 실제 발생된 원가랑요 차이가 있는지 없는지 모두 다 검토를 합니다. 그리고 내부적으로 공정이라든지 원가팀이 따로 있는 분들은 표준 원가도 다 정리를 해 놓으셨다가 표준 원가하고 실제 원가하고도 비교를 하죠. 그래서 문제가 발생이 된다면 원가와 관련된 공정상의 개선이 필요한지까지도 끌고 가는 부분하고도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2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는 부분이고요. 자, 24번 보겠습니다. 보기는 공급자 선정 방식에 대한 설명이고요. 가로 안에 들어갈 용어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보기 A, B가 있네요. 자, A의 방식은 자, 입찰 참가자의 자격을 정하여 일정 자격을 갖춘 모든 대상자를 입찰 참가자에 포함시키는 방법을 말한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건 여러분, 입찰 참가자의 자격을 정했어요. 그러니까 아무나 들어올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자, 그러면 이 자격을 정하고요. 그 자격을 갖추었다라면 다 들어와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자격을 갖춘 자는 다 들어와라. 자, 이 방식은 무슨 방식이냐라는 거죠. 자, A에 들어가는 방식은 무슨 방식이다? 제한 방식입니다. 그래서 제한 경쟁 방식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경쟁 맞죠? 네. 자, 그리고 B에 대한 방식. 자, 불특정 다수를 입찰에 참여시켜서 자, 여기도 중요한 키워드는 불특정 다수입니다. 자, 참여시켜서 가장 유리한 조건을 제시한 공급자를 선정하는 방법. 자, 여기는 자격을 준 건 없어요.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한 입찰이 있으니 들어오세요라고 공고만 내요. 대신에 그 공고문에 언제까지 들어야 되고 어떤 기업이 뭐 어떤 업무들을 진행했어야 되고 우리 들어오면 뭘 할 것이고 이런 건 다 있어요. 그런데 여기처럼 자격을 정해준다거나 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 많은 입찰 경쟁자가 들어올 수 있는 부분의 방식이기도 합니다. 그럼 불특정 다수가 입찰에 참가한다라고 하는 부분은 무엇으로 가신다? 우리 일반 경쟁 방식입니다. 일반 경쟁 방식. 그래서 우리 이런 문제를 출제할 수도 있어요. 다음 중 우리 경쟁 참가자가 가장 큰 방식은 뭐냐? 일반 경쟁 방식이 가장 크죠. 그 다음 제한 경쟁 방식이고 그 다음에 지명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뭐 수의계약 같은 경우는 아예 특정인만 들어오는 거니까 한 사람밖에 못 들어오거든요. 여기는 아예 참가자 자체가 아예 없다고 보죠. 누구라고 아예 지정해 주는 거니까. 그래서 지금 A는 제한 경쟁 방식, B는 일반 경쟁 방식입니다. 답은 몇 번으로 가시라? 4번으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다른 부분에 지명 경쟁 방식이 있어서 제가 아래쪽에 지명 경쟁 방식이 어떤 부분인지 이제 써드렸는데요. 자, 이 부분은요, 공급자로서 적합한 자격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다수의 특정한 경쟁 참가자를 지명해서 무엇하는 부분, 우리 경쟁 입찰에 참가하게끔 하는 방식. 그래서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우리 제한 경쟁 방식하고 다른 점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보신다라면 이 부분은 벌써 이들이 일정한 요건에 대한 부분들이 되어 있는 사람들만 선별 작업을 한번 해서 추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한테 들어오세요라고 하는 연락 방식이라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게 지명한다는 표현은 누구누구를 호명해줘 버리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한 경쟁 방식보다 참가자가 훨씬 적어진다는 게 특징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다. 그래서 답은 4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25번 보겠습니다. 자, 현금 할인 방식 중 특인 기간 현금 할인으로 5/10-50days 엑스트라로 표시되는 경우 총 할인 기간은 며칠인가? 단 정답을 주어진 예와 같이 숫자로만 입력하시오. 30일이면 30일 이렇게 써달래요. 자, 그럼 여러분 지금 여기 나와져 있는 요거만 가져가시면 되는 거잖아요. 자, 앞에 있는 5는 뭘 의미한다? 5%를 할인해 주겠다라는 부분이고요. 그 5%는 며칠 동안 할인해 주겠다? 우리는 10일 동안 할인해 주겠다. 그런데 특별히 며칠을 50일을 추가해 주겠다라는 표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총 며칠의 할인 기간이 있다. 60일. 자, 답은 숫자만 써달라고 했으니까 며칠 쓰고 나오셔라. 60 이렇게 쓰시고 마무리해 주시면 되겠죠. 되셨을까요? 그래서 특인 기간은 특별한 할인 기간을 더 주겠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그거를 우리가 특인 기간 현금 할인 방식이라고 얘기합니다.
26번입니다. 보기는 제조 원가의 산출을 위한 원가 요소들의 관계를 나타낸다라고 되어 있고요. 자, 다음 가로 안에 공통적으로 들어갈 원가 유형의 용어를 예와 같이 한글로 기입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원가는 직접 재료비, 직접 노무비, 직접 경비의 합이다. 여러분, 다 직접비를 더했다라는 거죠. 그러면 얘는 뭐라고 불러줄까요? 직접 원가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제조 원가는 직접 원가에 제조 간접비를 더해서 나오는 거죠. 자, 여기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건 뭐라고 쓰시면 돼요? 직접이라고 써주시면 되겠죠. 이 문제를 틀리거나 하진 않으시겠죠, 여러분? 계산 문제도 출제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틀릴 일은 없을 겁니다. 우리가 주관식들이 왜 약하시냐면 용어를 정리를 잘 안 하고 가시면, 그러니까 계산 문제가 나오면 계산기하고 막 눌러서 하는 건 잘하세요. 근데 정확한 용어 정리를 잘 못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으시더라고요. 그런 경우들 한 번 더 정리를 좀 하시는 게 좋으시겠죠? 자, 27번 가겠습니다. 자, 27번부터는 무역관리 문제입니다. 자, 관세 법령상 원칙적으로 수출 물품의 관세 물건 확정 시기는 언제인가? 아니, 수출이 아니라 수입 물품에, 저 이제 눈도 안 보이나 봐요, 여러분. 자, 수입하는 물품의 관세 물건 확정 시기는 수입 신고 시점이겠죠. 우리 이런 물건이 수입됩니다. 라고 해서 어디에? 내 관할지 세관에 신고를 합니다. 그걸 우리가 수입 신고라고 하고요. 그 수입 신고에 의해서 서류 가지고 정리한 다음에 무엇이 될 것이다? 수입 신고 필증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수입 신고 시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1번입니다. 되셨을까요? 그래서 수입 신고 시점에 우리 관세라든지 각종 세금들이 무엇 될 것이다? 발생이 됩니다. 자, 28번 보겠습니다. 보기는 추심 결제 방식 중 지급 인도 조건 방식인 DP. 여러분, 인수 인도 조건 방식은 DA. 용어 정리 잘 해주세요. 자, DP의 거래 절차 중 일부를 나열한 것이다. 자, 진행 과정을 올바른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문제는 기역, 니은, 디귿, 리을이 있으면 요 내용만 가지고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기역부터 니을까지 전부 다 한번 읽어봐야 되겠죠. 자, 추심은행이 추심의뢰은행으로 대금을 지급하였다. 추심은행이 수입자에게 선적 서류를 제시하였다. 수입자의 대금 결제가 이루어졌다. 추심의뢰은행에 추심 요청과 서류 발송이 있었다. 자, 여기 앞에 이제 숨겨져 있는 건 뭘까요, 여러분? 수출자는 물품을 무엇했을까요? 선적을 하고요. 자, 선적했을 때 선적 서류가 확정이 됐겠죠? 자, 그 선적 서류와 화나옴을 발행해서 추심의뢰은행에 가서 추심 좀 해주세요 라고 의뢰를 할 겁니다. 그럼 추심의뢰은행은 제가 거래하고 있는 은행이에요. 수출자가 거래하고 있는 은행. 그럼 추심의뢰은행은 추심은행에게 선적 서류, 소위 말해서 대금을 달라고 하는 서류를 보내게 됩니다. 그러면 그게 어디에 있어요? 추심의뢰은행에 추심 요청과 서류 발송이란 부분이 있죠. 그래서 니을이 가장 먼저 일어나는 거고요. 자, 그럼 추심의뢰은행에서 추심은행한테 서류를 보내놨으니 추심은행은 서류가 도착하게 되면 누구에게? 수입자에게 서류가 도착됐으니 오세요라는 얘기를 합니다. 소위 말해서 서류가 도착했으니 어떻게 할 건지 의사를 물어볼 거거든요. 그게 선적서류 제시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추심은행이 수입자에게 선적서류를 제시한다. 그럼 수입자는 서류가 도착이 됐으니 서류를 그냥 가지고 오는 게 아니라 서류를 인수하면서 대금 결제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수입자의 대금 결제가 그 다음 순서입니다. 디귿. 자, 그러면 수입자의 대금 결제가 이루어졌으니 추심은행은 추심의뢰은행에게 대금을 무엇해요? 우리 지급해 주겠죠. 그렇죠? 그게 기역입니다. 그리고 추심의뢰은행은 대금이 입금됐으니까 누구에게? 수출자에게 대금이 입금됐다라고 뭘 해줄 것이다? 연락을 해줍니다. 그래서 통지를 해주겠죠. 그런 순으로 돌아가는 부분. 그래서 지금 니을, 니은, 디귿, 기역 순으로 되어 있는 부분. 그러면 니을이 제일 앞에 있는 건 2번하고 4번밖에 없고요. 그리고 니은, 디귿, 기역이니까 답은 4번이 답이 됐네요. 됐을까요? 그래서 이렇게 나온 부분. 특이하네요. DP가 내기 쉬웠던 걸까요? 아니면
DA는 우리 서류를 인수하겠다라고 하는 억셉턴스를 하고 그리고 나서 뒤에 결제하는 것 때문에 안 되는 건지 모르겠는데 특이하게도 지급 인도 조건 방식인 DP를 더 많이 내고 있네요. 문제를 풀어보시면. 자, 29번 가겠습니다. 자, 보기의 내용이 설명하고 있는 무역 관련 서류는 무엇인가 라고 묻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기의 내용을 봤더니요. 수입 상품의 내용과 그 정확성을 입증할 수 있으므로 수입 통관 시 세관 신고의 증명 자료로 사용한다. 자, 우린 뭔가 수출을 하시게 되면 뭐가 나오냐면 선적 서류라는 게 발생이 되고요. 그 선적 서류 중에 우리 수입 통관 또는 수출 통관 시 세관의 증명자료로 사용되는 건 상업송장입니다. 상업송장. 요거는 다른 거 안 보셔도 상업송장이라는 게 기억나셔야 되겠죠. 그래서 상업송장 또는 커머셜 인보이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자, 수출자가 작성하여 다른 선적 서류들과 함께 수입자에게 보내는 필수적인 서류이다. 우리 필수적인 서류 중에 대표적인 게 상업송장 그리고 선하증권이 있었죠. 가장 대표적인 부분. 자, 거래 물품의 단가 그리고 발생되는 부대비용, 보험료 그리고 결제가 이루어져야 되는 총 금액 그리고 결제는 송금 방식인지 신용장 방식인지 뭐 이런 얘기들까지 다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불 방식 등이 표기되어 있고요. 요걸 거래계산서 또는 대금 청구서의 역할을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상업송장, 주관식 문제로 내면 상업송장 쓰시면 되는 거고 이렇게 사지선다로 내면 2번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환어음은요. 대금을 청구하기 위해서 우리 누가 수출자가 발행하는 어음인 거죠. 네, 그게 대금 청구 목적으로 발행하는 게 환어음이고요. 그리고 선적서류 동반해서 물품 대금 결제로 대표적으로 쓰는 게 화환어음이었고, 자, 선화증권은 선박회사가 발급하는 유가증권입니다. 그래서 선박회사가 물건의 주인에게 이 부분을 발행해 주는 거죠. 그리고 원산지 증명서는 어느 나라 물건입니까? 라는 부분이에요. 한국에서 생산해서 수출하는 물건이다. 그러면 메이드 인 코리아라는 걸 증명해 달라고 하죠. 그럼 저희는 상공회수에서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해서 보내줍니다. 근데 그런 식의 역할을 하는 게 원산지 증명서. 그래서 나와져 있는 부분. 그래서 답은 2번입니다. 자, 30번 문제. 자, 내국신용장과 구매 확인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내국신용장 구매 확인서는 관세 환급이 가능하죠. 자, 여기서는 내국신용장은 관세 환급이 가능하다 이렇게만 줬지만 내국신용장뿐만이 아니라 구매 확인서도 관세 환급이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내국신용장, 구매 확인서 모두 수출 실적 인정이 가능합니다. 여기에 구매 확인서도 포함을 시켜주시면 좋겠고요. 자, 구매 확인서는 은행 대금 지급에 보증이 가능하다? 아니요. 우리 구매 확인서는 은행에서 지급 보증 안 쓰죠. 네, 그래서 이 지급 보증을 쓰고 있는 서류는 내국 신용장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내국 신용장은 은행 대금 지급에 대한 보증이 가능하다라는 게 특징. 그래서 답은 3번이 잘못됐네요. 자, 우리 네 번째, 구매 확인서는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구매 확인서만 들어오는 게 아니라 누구도요? 내국 신용장도 우리 영세율 적용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공부하실 때 구매 확인서 그리고 우리 내국신용장 같이 정리해 주시는 게 좋고요. 다른 점에 대한 것만 우리 차이점만 정리해 주시면 되겠죠. 그런데 항상 문제가 대금에 대한 지급 보증이 된다 안 된다는 걸 가장 많이 내고 있는 게 현실이긴 합니다. 자, 31번 넘어가겠습니다. 자, 인코텀즈 2020의 정형거래 조건 중 보기의 특징을 가장 잘 반영하는 조건은 무엇인가 라고 묻고요. 자, 영어, 약어로 기입해달라. A, B, C처럼 써달래요. 자, 보기의 첫 번째 내용을 봤더니요. 수출자의 인도 의무는 본선 적재로 완료가 된대요. 자, 그러면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에 지금 제가 그린 이 부분은 바다라고 봤을 때요. 출렁출렁 바닷물이 있고요. 그리고 위 부분에 누가 배가 정박되어 있다라고 하시게 되면 자, 본선의 적재로 완료가 됐다라고 했으니까 무슨 의미가 난다. 자, 요 위에 물품을 무엇하면 우리 적재하면 끝이에요. 자, 여기까지 적재하면 인도 의무는 끝났다라고 얘기합니다. 인도 의무는 끝이 났다 라고 얘기합니다. 자, 두 번째, 수출자가 지정 목적항까지의 모든 비용과 운임, 보험료를 부담하는 조건이다.
자, 그럼 여러분 지금 요 부분이 어디라고 얘기하면 요 부분을 우리가 출발하는데 저 그냥 출발로 쓸게요. 출발지라고 하면 도착하는 부분에 목적항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자, 이랬을 때 우리 어디까지? 여기까지 발생되는 부분에 모든 비용을 무엇하고 있다? 수출자가 부담한대요. 그래서 그 비용에 우리 운임도 그리고 보험료도 다 들어갈 거거든요.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목적항까지에 대한 부분을 누가? 수출자가 모두 다 부담하는 부분. 자, 그럼 여러분 수출자의 비용 부담이 생겼다라고 하시면 우리는 누구에 대한 부분? E에 대한 그룹이라든지 그리고 F에 대한 그룹은 들어올 수 없어요. 왜냐하면 F는 실질적으로 본선에 적재하는 것까지 대부분 다 끝나버리거든요. 비용 부담도. 그런데 지금 이 부분에서 다른 부분이 더 추가됐잖아요. 그쵸? 그러면 우리는 누구로 바뀐다? 우리 E, F 다음에 C그룹이 들어올 거거든요. 네, C그룹에 대한 부분으로 이제 바뀐다라고 봐야 되겠죠. 왜냐면 D그룹이 되려면 일단은 지금 이 부분까지 들어와야 되는데 우린 D까지는 안 갑니다. C. 자, 그럼 C그룹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럼 이제 C그룹을 놓고 그 다음 거 볼게요. 자, 수출자는 수출 통관에 대한 책임은 짓지만 수입 통관은 수행할 의무는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뭐가 될 거냐면요. 자, C그룹 중에 우리 여기서 이제 본선 적재로 완료된다라고 했으니까 복합운송이 아니라 무슨 부분이요? 해상운송으로 정리해 주시면 되겠죠. 해상운송. 됐을까요? 분명히 본선에 적재한 거로 끝난다고 했어요. 그리고 여러 개의 운송수단 쓴다는 얘기는 없으니까. 그럼 해상운송으로 들어가는 C그룹은 두 개밖에 없죠, 여러분. C, F, R을 쓰거나 또는 C, I, F를 씁니다. 그런데 C, F, R은 프레이트까지밖에 부담을 안 해요. 그러니까 운임까지밖에 안 들어가거든요. 보험은 부담 안 한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는 운임도 보험료도 수출자가 부담하는 조건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린 답은 자연스럽게 뭐가 된다? CIF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 물건을 만드는 데 들어가는 부분에 우리 지금 현재 보험료에 해당되는 I와 그리고 운임에 해당되는 F가 더해진 부분. 그래서 CIF라는 부분이 들어가야 합니다. 그리고 오해하지 마셔야 될 게 비용을 여기까지 부담을 했다라고 해서 무슨 부분? 우리 위험에 대한 부분에 대한 의무에 대한 부분하고는 달라요. 그래서 비용은 목적항까지 부담을 하지만 위험 또는 의무에 대한 분기점은 여기 본선에 적재하면 끝나져요. C그룹도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는 그거로 끝나졌다고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인도 의무 또는 무엇에 대한 부분, 우리 위험에 대한 부분은 이거로 모두 다 끝나진다. 이런 의미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답은 CIF, 운임보험료 포함 인도 조건으로 답을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어차피 A, B, C처럼 쓰라고 했으니까 CIF만 쓰시면 됩니다. 그렇게 써주시면 되고요. 이 부분은 소문자로 쓰는 게 아니라 대문자로 쓰시는 게 맞죠? 그래서 대문자로 써주시고 마무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인코텀즈 조건 계속 출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보면 매 회마다 출제하는 형태로 바뀌어가고 있는 거로 보여지니까 인코텀즈 조건 정확하게 꼭 기억하고 들어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32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마지막 문제죠, 여러분? 자, 다음 보기는 신용장에 의한 결제 절차의 일부를 설명하고 있고요. 자, 기억에 들어갈 적합한 용어를 예와 같이 영문 약어로 기입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은 수출업자가 수출 상품을 통관한 후 본선에 선적하고 수출 신용장과 일치되는 선적 서류인 선화증권, 보험증권, 상업송장 등 자, 이런 서류를 챙겨서 매입은행에 제출을 하여 선적 서류와 환어음에 매입을 의뢰하고 수출대금을 지급받는 절차. 자, 여기서 아주 중요한 키워드는 뭘까요? 자, 매입은행에 무엇을? 선적 서류와 환어음을 제시해서 매입을 의뢰하고요. 대금을 지급받는 절차를 뭐라고 하느냐라는 거죠. 자, 요거를 우리는 내고한다라고 얘기합니다. 내고. 그래서 NEGO로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NEGO. 이 실제 한글로 쓰면 이렇게 내고라고도 쓰는데요. 분명히 얘에 A, B, C, D처럼 쓰라고 했으니까 NEGO로 쓰셔야 되는 게 맞아요. 이게 한글로 또 내고라고 쓰지 마시고. 그래서 우리 일반적으로 협의하다에 대한 관점이죠. 우리가 선적 서류를
내가 거래하고 있는 매입은행에 서류를 팔러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서류 좀 사세요라고 하는, 그래서 협의하다에 대한 부분에서 따온 NEGO 내고라는 걸 사용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3회 기출문제까지 마무리가 됐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마무리가 됐고요. 문제가 특이한 건 없었고요. 기존에 나오는 문제들의 패턴에서 계속적으로 나오고, 지금 무역관리의 인코텀즈 조건, 2020 조건이 지금 매 회마다 한 문제씩 계속 출제를 하면서 뭐에 대한 설명이 이제 찾으란 문제가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 앞으로 계속 낼 거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인코텀즈에 대한 인도 조건에 대한 부분 정확하게 정리를 좀 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고생하셨고 저는 또 다른 기출 문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